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징비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은이 서해 유성룡의 그 본가는 안동 유씨입니다. 태어난 곳은 경상도의 그 다른 지역이지만은 어려서 가족과 함께 이 한양으로 상경을 했고, 유성룡이 한양에 있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꼬마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출신인데 비해 유성룡은 나름대로 권세 있는 집안이었지요. 그래서 이순신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묵과에 응시해서 장교 길로 들어섰지만은 유성룡은 20대에 벌써 과거에 급제해서 명종 때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조가 즉위하고는 유성룡도 정치 초년생 딱지를 떼고 명나라로 사신을 갔다 온 이후로 높은 관직을 두루 제수했습니다. 유성룡이 한창 그 왕성하게 정치계에서 활동했던 때가 붕당이 갓 형성될 때였습니다. 유성룡은 붕당 체제를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은 그의 출신이 경상도인 까닭에 그쪽 정치 이념하고 비슷해서 동인 소속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유성룡은 이사내와 함께 동인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사내가 당대표, 유성룡이 원내대표쯤 된 것이죠. 원래 이 선조 임금은 율곡 이의를 존경하고 많이 따랐으나 이의가 여절한 이후에는 유성룡에게 아주 크게 의지를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성룡은 도체찰사로 임명이 됐으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죄로 해서 이사내와 함께 파직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체찰사라는 그 전시 같은 이 비상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는 계엄사령관 같은 그 아주 막중한 직급이었습니다. 선조가 이사내와 유성룡을 파직한 건 단순히 정치적인 쇼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왕이 공식적으로 말한 상황에서 전쟁이 버젓이 일어나니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습니다. 왕이 자기가 안 지고 대신 이 동인들한테 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지의 천재였던 선조는 그동안 그 동인에게 또 힘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고 생각하고 서인에게도 힘을 좀 줘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성룡은 관직에서 잘리기만 했지 무관직으로 계속 왕을 보필하라는 어명을 함께 받았고, 조명연합군이 결성된 이후로는 평안도 도체찰사로 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룡은 평안도 도체찰사로서 조명연합군을 이여성과 함께 이끌며 평양성 탈환 전면에 서게 됩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유성룡은 휴전을 강하게 반대했지만은 기왕지사 휴전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군사적으로 대폭 개혁의 그 필요성을 선조에게 역설했습니다. 또 그동안 선조는 서인에게만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생각해서 유성룡의 이 개혁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성룡은 영의정에 제수되어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또 장미법, 소고법 등 아주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전쟁 전에 유성룡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병조판서를 역임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군사 방면으로도 유성룡은 경험과 지식이 많았던 것입니다. 휴전 협정이 한창 진행되고 유성룡이 영의정으로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사내가 북인의 당대표가 되고 유성룡은 남인의 당대표가 됐죠. 그러니까 선조는 동인에게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동인 중에서도 남인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유성룡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본인의 치부를 유성룡 탓으로 돌리기도 많이 돌렸습니다.
아마 이 선조한테는 유성룡이 가장 만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때 가장 친했던 신하였고 또 섭섭하지 않게 해달란 것도 웬만한 건 다 해주었고 또 정책 위반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게 이 유성룡이다가 보니까 선조는 툭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성룡에게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 선조는 유성룡에게 명나라로 사신을 가달라고 했는데 이때 유성룡은 거부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선조가 상당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남인 중심 정권에 불만을 품었던 북인과 서인들을 선조에게 유성룡 그 서인들이 선조에게 유성룡 탄핵을 주장했고 유성룡은 영의정 자리에서 삭탈 관직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죽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유성룡도 정계에서 완전히 삭탈 관직되어서 은퇴하게 된 거죠. 비록 유성룡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유성룡의 마지막 정치 생활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운명을 아마 같이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의정에서 삭탈 관직당한 유성룡은 본가가 있는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병산서원을 지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안동으로 내려올 때 가지고 왔던 기록들과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비추어서 저술한 책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시경에 내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해서 후에 환란이 없도록 조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징비록을 저술한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징비록 서문 중에서 징비록은 두 개의 챕터와 부록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전쟁 직전 상황부터 전쟁이 터지고 의주까지 피난관 상황을 기록을 했고 또 2부는 조명연합군이 조직되어서 평양성 탈환전을 시작으로 휴전 내용이라든가 정유재란 그리고 이순신은 노량해전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부록은 녹후잡록이라고 해서 본문에서 미처 쓰지 못해 보완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유성룡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두었습니다. 유성룡은 말년을 오로지 이 징비록 집필에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선조는 유성룡에게 정계에 복귀하라고 몇 번이나 러브콜을 보냈지만 유성룡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성룡은 책을 완성하고 얼마 안 있어서 160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징비록의 취지나 내용은 절대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지만 막상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전쟁 소설 같은 장르적 요소도 있고 문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고전이라고 마냥 어렵게 다가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시작하되 무겁게 읽으면서 진중한 답을 찾아내는 게 징비록을 읽는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